김한솔이가 그 자리를 노려서 나선다 하게 되면 그 뒤에 김한솔이를 서포트 해주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한솔이를 밀고 들어간다?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역으로 후보자라고 하면은 김평일이에요. 김정일의 동생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김정은이가 죽거나 그러면 일단 북한 정권은 혼란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김일성, 김정일이랑 거기에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 미이라처럼 이렇게 영구 보관이 돼 있잖아요. 장군님 빨리 후계자를 내세우길 원합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반간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1월에 북한을 탈북해서 2008년 4월에 입국을 한 김주성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탈북 작가로서 여러 가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하 공연 중 김정은과 김주애의 이례적인 스킨십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빠와 딸의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해서 주민들이 보겠거니 하는 거를 의식해서 뽀뽀한 것이 아니라 뭐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고자대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너무 높이 추겨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비교해서 안 됐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가수반하고 자기는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당연히 뭐 왕족이나 공주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의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봐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무런 행동을 했던 간에 김정은과 김주애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감히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인데.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나온 것도 김주애 역시 똑같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아빠가 왕이다. 자기 아빠가 국가 수반이고 대통령이라는 거 의식을 하고 있고 자기도 일종의 공주님이라고 생각을 공주병에 든 거나 똑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아빠 때문에 나도 일단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 간부들도 당황했는데 김정은의 딸, 후계 연출이 오히려 엘리트층의 거부감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꼭 김주애의 후계자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철두철미 말씀드리지만 김주애의 후계자설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산 말씀드리지만 김주애의 후계자설은 아직도 호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아직 40대인데 벌써 후계자를 내세운다면 역으로 김정은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 지나간 그 사례인데요. 김정일 때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거대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평양에 태양궁전이라고 해서 현재 그 김정일이도 김일성, 김정일이랑 거기에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거기 미이라처럼 이렇게 영구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찾아갔어요. 저도 한 두 번 갔는데 좀 특출한 그때 당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금수산 기념궁전, 다시 말해서 지금의 태양궁전에 갔었어요. 가서 그때는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그때 그 북성교포의 그런 단체로 해서 갔다가 그런 단체의 명의로 거기에 참관을 하고 시체를 돌아보고 나올 때 거기에다 감상록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쓸 때 수행해서 같이 따라왔던 당간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다 꼭 이 단체 명의로 해가지고 빨리 장군님, 김정일이한테 장군님 빨리 후계자를 내세우길 원합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당간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앙당에 있는 간부가 해서 아니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왜 못해? 그래서 아니 금방 아빠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수령님을 잃고 지금 가슴 아파서 그냥 울고 계시는 장군님한테 어떻게 후계자를 내세우라고 하냐. 그 후계자를 내세우라는 건 자리 내놓으라는 소리나 똑같지 않냐고.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사람이 감정상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빨리 왕자 누구야 다음 세습할 사람을 골라라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다고 봐요. 지금 현재.
뭐 아버지는 죽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지금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 그것도 미성년자인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라고 누가 말하면은 네가 뭔 상관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김주애를 띄우는 게 정말 후계자 수업인지 아니면 진짜 후계자 김한솔을 숨기기 위한 전략인가요? 김정은이가 김한솔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해봤자죠. 적수공곤으로 김한솔이가 뭘 하겠습니까? 해외에 있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숨기고 있고 잠적해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영상으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김한솔이가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난 무조건 북한 정권 뒤집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런 그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김한솔이를 의식하진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죽였지만 그래서 김한솔을 의식해서 김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딸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보이고 어찌 보면은 일단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관영 매체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당국 다시 말해서 노동당이나 이런 북한 당국 자체도 이걸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요. 자제분은 당연히 띄워야죠.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그 딸인데 딸을 띄우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띄우는 거나 똑같은 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제분이라고 하고 뭐 어떤 때는 좀 살짝 뭐 청명하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북한의 그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단순히 거기까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주애나 김여정이 장악력을 상실한다면 김한솔이 혈통 대안으로 나온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것도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김한솔이가 그 자리를 노려서 나선다 하게 되면 그 뒤에 김한솔이를 서포트 해주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한솔이를 밀고 들어간다?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네, 그러나 그게 거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김정은까지 끝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완전히 망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북한 정권이 세워지리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하면 제 답변은 역으로 후보자라고 하면은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후보자는 김평일이에요. 김정일의 동생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나이가 뭐 거의 70 가까이 됐겠나? 70 넘었을지 모르지만 역시 김평일이는 북한 주민들 속에 지금 신세대는 모르지만 기존 세대한테는 아직 부각이 돼 있거든요. 김평일에 대한 평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김평일에 대한 소문들이 자자하게 이게 돌긴 했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이 김정일이는 일단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키도 작고 뭔가 그 비주얼로는 안 되는데 김평일은 키도 크고 어찌 보면 김일성이를 더 닮은 게 김평일이라는 소문까지 자자했어요. 그리고 일단 김평일이가 그 동유럽의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대사로 막 돌고 다녔거든요. 그때 유학을 갔던 친구들, 그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김평일이를 직접 만나기도 했었어요. 인품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은 일단 뭐 공식 후계자라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차고 말이 적고 뭔가 이게 그 무서운 그런 공포감이 드는 인성이거든요. 김평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였지만은 결국 김평일은 자리를 못 앉고 김정은은 넘어간 다음에도 결국은 뭐 현재 지금 국내 김정은이가 뭐 불러들였다는지 뭐 지발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직 살아있어요. 만약 그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현재 북한이 큰 소리 치고 있는 백두혈통, 뭐 김정은 자체도 백두혈통이 아니지만 백두혈통을 따지고 보면은 김정은보다도 또 백두의 피가 더 진한 사람은 김평일이죠. 나타난다면 김평일이가 나타나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연륜으로 보나?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깊이 관여했던 오랫동안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럽들 다니면서 대사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나갔는데 김평일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김정일이가 엄청 경계했어요. 근데 경계한 원인이 뭐냐면은 위에 그 최측근들한테서 들려오는 소리에면은 일단 비주얼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이뻐했대요. 머리가 비상하대요. 그리고 생기기도 막 김정일이도 뭐 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은 뭐 썩 못난 축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평일이는 더 잘났어요. 네. 어떤 일이 생겨야 김평일이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나요?
뭐 일단은 뭐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 그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 뭐 참수 작전을 하든 해서 김정은이가 죽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북한 정권은 혼란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일단 북한의 거기 우리로 치면은 국회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고 있다지만 국가적 시스템으로 놓고 볼 때는 노동당 위의 상설기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예요. 바로 이것이 그 국회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도 겉보기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노동당에서 의제된 논의된 문제를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로 올려보내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에서 뭐 몇 기 몇 차 회의 뭐 이거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대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고수가결 해가지고 법으로 제정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없어졌다. 그 김정은이 현재 직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당 총비서예요. 당수예요. 그리고 노동당의 조직 구조를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동당의 모든 결정권은 노동당 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국회의원은 뭐 거의 다고 평등하게 돼 있는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노동당 조직 안에 당위원이 있고 중앙당의 위원이 있어요.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후보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그 위에 정치국 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이렇게 치려 나가서 피라미드처럼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동당 내부에서 모든 결론권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인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김정은이, 김여정이, 그 다음에 최측근들이 몇 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서 노동당 비서가 없어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비게 되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설사 한다고 해도 결국 거기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에서 책대로 하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고 택대로 하게 되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최룡해라고 하는 북한에서 또 다른 제가 그 방송에서마다 말씀드리는 빨치산의 후예거든요. 빨치산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항일을 할 때 김일성보다 더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공파, 러시아파, 구소련파 이렇게 두 패로 갈려 있었는데 현재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빨치산 세력은 거의 중공파거든요. 다시 말해서 뒤에 중국이 있어요. 만약 그런 유보시, 김정은의 급변 사태 때는 결국은 그것이 기능을 해가지고 일단 김평일을 내세우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내세워서 지금의 북한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정권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예요. 가산 쪽에. 그럼 현재 김평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누구도 모르죠. 일단은 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다 소환을 했어요. 공식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정남이도 들어오라, 김평일도 들어오라. 근데 김평일이는 들어왔어요. 김정남이는 안 들어오고 계속 일본 무슨 신문사 기자인지하고 만나서 메일 주고받고 그다음에 계속 북한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 자꾸 하니까 김정은이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말하지 마. 그만해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김정남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결국은 김정남이는 숙청됐는데 김평일은 국내 들어왔어요. 그 북한에서 일단 국내에 들어왔지만 그 언론에 안 비춰지면은 TV나 이런 데 등장을 안 하면 숙청됐거나 아니면 그 병가예요. 병 때문에 못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 최고위층인 경우는 김경희라고 아마 김정일의 여동생이 또 있거든요. 뭐 현재 아직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김경희 역시 장성택이가 숙청되고 나서 남편이 숙청된 다음에 없어졌어요. 어찌 보면은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최고 권력자는 김경희가 쥐고 있어야 정상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김여정이가 권력을 쥐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그 김경희마저도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현재 그 일신상의 건강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평일이도 역시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 거의나 뭐 강금처럼 뭐 물론 밖에 나가 다닐 수 있지만 일제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라고 해서 그냥 냅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죽이진 못했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김한솔은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인지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김한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몰라요. 특히 북한은 평양이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평양만은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정부 부처들이 많잖아요. 중앙당도 있고 뭐도 있고 특수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지 아빠가 김정은 측근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김주애처럼. 그 자제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남이까지는 알고 있지만 김정남이는 해외에서 김한솔이 났잖아요. 내가 알기는 그래요. 북한에서 아기 낳으러 왔다가 또 다시 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김정남이 와이프 다시 말해서 김한솔이 어머니에 대한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공개되면 위험해요. 그 양반은. 그 아줌마는 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안 됐지만 자기 남편 죽였는데 애 엄마라고 무사하겠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김한솔이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위험하니까 일단은 언론에 공개해서 그러면 김정은이도 쉽게 손을 댈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의도 때문에 이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외지에서 난 자식이고 김정남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자식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나 알겠죠. 주민들은 몰라요. 아마 있다고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럴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럼 김한솔의 후계자설도 남한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외신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그 김정남이에 대한 존재감도 있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일단 바람이잖아요. 일단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정남이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김정은을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그런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김한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 과학원에 계실 때 러시아하고 협력을 많이 하셨나요? 아마도 국가과학원에 있던 사람이라면은 알 텐데 북한에 있는 국가과학원이라는 것이 우리 카이스트하고 비슷한 그런 데인데 주요 그러니까 과학원이 여러 개가 돼요. 북한이 국가과학원이 대표적이고 사회과학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학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이 또 따로 있고 이 국방과학원이 후에 자연과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제재 때문에 미국 제재 때문에 그게 자연과학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농업과학원이 있고 우학과학원이 여러 가지 과학원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메인은 국가과학원인 거예요. 이 국가과학원이 어디 있냐면은 평안남도 평성시라고 해서 평양에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이게 평안남도 소재지예요. 평양은 특별시잖아요. 근데 이게 평성에 있는데 평성의 과학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개 구역만큼 부지가 넓어요.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일단 거기에는 무장보초 쏘고 뭐하고 해서 김일성이가 80년대 들어와서 국가과학원 부지 그 구역 자체를 은정, 은혜, 은정 이런 말 쓰잖아요. 은정구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과학자를 준시하라 해서 은정구역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지역이 평안남도 평성시 운정구역이 아니라 평양시 운정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원이 있는 구역만 평양시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원 내에 있는 모든 과학자, 운정구역에 살고 있는 국가과학원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을 갖고 있어요. 평양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양에 들어갈 때 일단 북한은 평양은 일반 주민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평성 과학원에 있는 과학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양까지 무사 통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지하철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 얼마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북한 평양 지하철도는 일반 주민들이 타요. 근데 이게 마지막 역이 부흥역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서남쪽으로 부흥역을 지나서 이 평성 과학원이 있는 데까지는 그냥 누구도 못 타요. 과학원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그냥 버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에게 협력인데요. 그 과학원 내부에 들어가면 부지가 엄청 넓은데 한쪽 기대기에 북한식 주택이 아닌 러시아식 일단은 유럽풍으로 된 건물들이 쫙 있어요. 여러 채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멀리 가까이 못 가게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외국 애들이 거기서 배드민턴하고 더치볼 이렇게 있고 피구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러시아 과학자네요.
제가 알기는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뿐이 아니라 일반 핵 개발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의 구소련의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국가과학원에서 핵 개발을 할 때 김정일이 때인데, 김일성이 때 살아있을 때인데, 원래 북한의 핵 연구를 과학원에서 하다가 제대로 안 하니까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이걸 다 자연과학원에 국방과학원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 당시 국가과학원에서 뭐냐면은 플루토늄인가 뭔가 만들어. 저도 참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는데, 플루토늄을 만든다 뭔다 해가지고 그때 광명성 1호라고 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인가 막 그걸 쐈을 때예요. 그때 일인데, 러시아 과학자들이, 우린 과학원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있는 과학원사나 연구소지만, 통상 국가과학원사나 연구소들에는 과학원 통보라고 해서 그 내부 과학원 내부에서만 떠는 소책자가 있어요. 책자. 그 책자에는 이번 달에 어느 연구소에서 뭐 어떤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뭐 과학원 본원에서 뭐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번에 핵 실험을 했는데, 무슨 융합인지 분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원심 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었대요. 핵 실험을 하는. 근데 이게 방사성 노출이 되잖아요. 방사선 오염되고 노출되는데 30대, 20대의 이과대학 졸업한 핵 기술자들, 북한의 핵 연구자들이 10명이 김정일이한테 충성의 맹세하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우리가 이 실험실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방사성에 오염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장군님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실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원됐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기술자가 지하 핵 실험하는 그 벙커인지 뭔지를 만들 때 뭐 콘크리트 벽 두께가 뭐 6m, 7m 뭐 그렇더래요. 근데 그걸 만들 때 러시아 기술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공을 하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밀착돼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이번에도 아마 군사 퍼레이드 할 때인데,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모든 북한의 그 전략 무기라든가 모든 거 미사일이고 뭐 싣고 다니는 트럭을 보세요. 러시아제예요. 중국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짓말이고, 북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다 미그라고 해가지고 다 러시아제 전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군사 기술력을 전수받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파병한 대가로 받았다기보다 또 다른 걸 받았겠죠. 뭐 여러 가지 식량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그 북한군이 가장 열악한 그 식량뿐이 아니라 피복도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복도 결국은 뭐 러시아 군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천을 받았는지, 그런 후방 물자라고 해서 그런 일체 군부 쪽에 연관된 물자도 다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이미 전에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은 러시아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핵탄두가 어쩌고 저쩌고 가끔씩 내비치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핵 잠수함도 그렇고, 그런 고도로 정밀한 무기가 됐든 설비가 됐든 뭔가 그런 거를 북한 자체적으로 완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의문이. 북한의 현재 전력 사정, 전기도 제대로 안 오는 데다가 그다음에 전격 전압이라고 해서 전력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처럼 220볼트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가지고 저전압으로 계속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조가 없이는 미사일도 못 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품으로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분해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다가 북한이 조립만 해서 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가설도 세우고 싶어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꼭 군사과학 기술에 대한 대가는 이번에 파병을 해서라기보다 그 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착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병을 했다? 그럼 김정은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 다시 뭐 특수한 민족 관계내 뭐내 통일에 대한 거를 다 이제는 뭐 셧다운 했잖아요. 완전히 셧다운 했어요. 너네하고 대상 안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난 미국하고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출로로 해서 러시아하고 유착 관계를 깊게 하게 되면 미국이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미국이 끝까지 자기를 상대를 안 해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그 유럽 나라들, EU 나라들하고 연결 가져가지고 모든 경협이 됐든 뭐 관광 산업이 됐든 그쪽으로 출路를 찾으려고 하는 속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병을 해서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군사과학 기술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제공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가 북한 인민군 군부의 식량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저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들은 바에 의하면은 파병이 시작되고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북한군이 뭐 10,000명 이상의 파병이 계속 몇 차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와 동시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량이 흘러 들어와서 러시아산 밀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군부 쪽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열차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거는 북한 자체도 인공위성으로 자기네 다 감시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일단 그 공해상에 러시아 배가 오면은 야밤에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가가지고 배에서 바로 이적을 해서 옮겨 싣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전보다 는 좀 덜 배고프다는 거죠. 그럴 만도 해야죠. 세상에 뭐 돈 어쩌고 저쩌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그 돈을 몇만 달러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북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무리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몇천 명이잖아요. 이걸 뭐 현재 북한에서는 뭐 몇백 명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무슨 돈이 아니라고 쌀을 받고도 남아야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희생된 청년들 때문에 북한에 뭐 거의 100만 군대라고 하거든요. 실제 100만 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들한테 좀 어느 정도 식량이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최전방에 밀어 넣는다던데 작가님이 파악하신 북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민들은 처음에 몰랐잖아요. 김정은이 감췄어요. 근데 아마도 뭐 그 양반 입장에서는 솔직히 파병돼 가지고 죽든 살든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죽으리 무리 죽음 당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북한군이 철저하게 그 모든 걸 이렇게 비밀리에 묻어두는 뭐 성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군에 갔어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사됐다고 와요. 근데 대체 보면은 왜 전사됐는지 잘 안 알려줘요. 부대에 따라서. 그리고 특수부대 같은 데 간 경우는 자기 아들이 특수부대에 갔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손주가 있으면 뭐 그 전사한 사람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가고 없으면 와이프가 가서 북한은 그렇게 하거든요.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가서 메달을 받고 만약 와이프도 없고 총각이다 하면은 아빠가 받든 남동생이 받든 형이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많이 죽다 보니까 주민들도 처음에 몰랐다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김정은이가 그냥 그 배지를 무슨 뭐 일종의 뭐 캐릭터 굿즈처럼 뭐 막 그냥 남발해서 죽은 사람들 다 달아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수습을 하려 했지만 주민들 아빠 부모 입장에서야 천천병력이잖아요. 그게 북한군은 대체 그래요. 산간 오지나 좀 이렇게 척박한 곳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번에 그 러시아에 파병됐던 특수부대들 이런 부대들은 좀 어느 정도 일반 구분대 부대보다는 좀 잘 먹여져요.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보내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특수부대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하고 다시 이거 현재 휴전이잖아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특수부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북한군 특수부대들의 사명감 뭐 여기 그 탈북민들도 그 부대에 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핵배낭 부대라고 핵배낭은 아니지만 자폭부대라고 해가지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 적후 이 대한민국의
침투돼요. 북한군들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듣는 이야기가 각자 자기 맡은 목적이 있대요. 목표가 남산타워다. 난 남산타워예요. 그러면 그 혼자 들어가서 막 뛰든 뭐 하든 숨든 뭐 해가지고 남산타워까지 가서 남산타워 끌어안고 자폭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청이다 하면 서울시청에 가서 자폭하고. 이게 특수부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특수부대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가서 죽었네? 어처구니 없죠, 사실. 그래서 뭐 불만들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불만이라면은 누구는 영웅 칭호를 주고 누구는 똑같이 죽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역시 꼭 김정은이는 또 뭐냐 일부 전사자들한테 또 평가를 높이 하고 살아온 전사자들의 평가를 높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예전처럼 북한을 대할까요? 아니면 한국의 손을 잡을까요?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가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김정은이 자체가 요구를 하겠죠. 자, 이러이러한데 전쟁 이겼다. 실제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드나들고 있잖아요. 뭐 경제 부분도 그렇고 관광 부분도 그렇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러시아에서 뭐 원폭, 자, 원전을 북한에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잖아요, 현재. 소문으로.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도 그렇지만 역시 북한이라는 바운더리를 넣으려고 안 해요. 예전에 일단 살짝 소문만 나고 말았지만은 대한민국하고 해서 라진 핫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핫산이라는 것이 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좀 내려면 핫산이라는 러시아의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진은 북한에 있죠. 그 구간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한민국까지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했던 것이 라진 핫산 프로젝트예요. 이거 중단됐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싶죠, 사실은. 중국도 1대1로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도 역시 같대요.